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 좀 국내 증시를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홀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배경 좀 어떻습니까, 이게? 네, G20 컨트리 중에 그 G20 나라 중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 지금 가장 많이 올 들어서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은 증시 부양책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매도 전면 금지했고요. 그다음에 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했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어제 공식화했고요. 뭐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증시를 조금 살리겠다라는 부양책인데 이런 부양책 자체가 결국은 이제 투자자 혼란을 좀 오히려 가중시키면서 증시 자체에 시장의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조금 늘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주요 상장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특히 뭐 반도체 관련 기업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기업들의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부진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조금 예측성이 떨어지면서 매력도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증시를 부양하는 방법이 저희가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 아이가 몸에서 열이 날 때 그게 단순히 그냥 열이 났다가 사라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열이라는 게 뭐 다른 이유로 발생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단순히 해열제를 먹이는 것으로 열이 낫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열이 나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 같은 것도 지금 부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증시가 부양책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시장의 투명성 아니면 뭐 대주주 위주로 된 우리나라의 어떤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증시를 좀 매력을 떨어뜨렸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좀 짚어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하는 데 비해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힘을 영 못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어닝 쇼크라고 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것이 시장의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온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제조를 해서 많은 부분, 뭐 결국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중국으로 가는 건데 중국 수출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부분이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어젠가요 나온 숫자를 보니까 중국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 실적치가 실제로 시장 기대보다 약간 하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부분의 팩터가 조금 우리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요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기조라는 것이 끝났지만 이 고금리 기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점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라는 영향이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다른 나라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좀 2차 전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미국 대선 전국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좀 주목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태양광 같은 첨단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철폐를 하고 화석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이 이 2차 전지 주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으로부터는 좀 먼 정책들, 어쨌든 간에 전기차 같은 것도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갖고 만드는 전기차가 우리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자동차 만드는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걸
그러면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로 돌아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략 산업인 거죠. 향후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방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선점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전략 산업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조금 더 비싸고 생산 단가가 비싸고 당장은 좀 더 불편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정책이 뒷받침해 줘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대통령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정책적인 부분에 선회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황 전체가 조금 어두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약간 수요 부진 국면, 한 번 변곡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 부진 이제 한번 와서 전기차 시장이 좀 정체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 최근에 2차 전지 쪽도 조금 주식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 증시 부양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증시가 계속 이렇게 좀 하락세로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이제 증시라는 것이 그 경제의 어떤 뭐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또 보여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 결국은 올해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치를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수출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내수는 생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 특히 투자는 작년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소비가 이제 고금리, 고물가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꺾이고 이런 것들이 올해 내수 침체로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주가 시장, 주가 지수 같은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굉장히 큰 부분은 수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가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으로 반등, 특히 반도체나 IT 관련 상품들의 수출로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아문이 드리운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도 이 변동성 자체도 경제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동성이 크면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계획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뭐 투자를 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또 우리나라 이제 상반기에 총선도 있고 하반기에 미국 대선도 있고 이런 것들 자체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것 같아서 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또 이제 경제에 약간 부담을 줄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를 먼저 좀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금리 측면에서 연준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연준에서 최근에서 어떤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냐면 우리 고금리 기조 그렇게 빨리 끝낼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은 여전히도 절반 이상 한 60%의 확률로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계속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금리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나온 이제 소매 판매, 12월 미국 소매 판매도 사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했고, 최근에 한 3달 사이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가 거의 이제 쇼핑의 피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12월이 굉장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전망치 같은 것들을 지금 소매 판매가 굉장히 상회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미국은 소비가 견조하다. 그 소비가 견조한 이유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내려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어지는 것은 연준은 고금리 기조를 그렇게 빨리 풀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거나 잘 안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주가에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3대 지수 모두 지금 떨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이 ELS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만 지금 1,000억 원대 손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피해 규모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게 3년 전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ELS라는 게 홍콩 H지수에 연동된 ELS는 홍콩 H지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게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한
50%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보통 손실 구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원금 손실인 원금 거죠? 손실이 예.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3년 전에 홍콩 지수가 12,000, 11,000 그래서 피크를 찍었을 때고요. 그게 지금 만기가 보통 3년이거든요. 3년짜리 만기 상품이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홍콩 지수가 5,000대 초반입니다. 5,100 정도거든요. 그러면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들어왔고요. 상반기에 그럼 만기가 얼마나 돌아오느냐? 보면 한 10조 2천억 정도 돌아옵니다. 이 중에 손실액으로 지금 원금 손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게 10조 2천억 중에 한 5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예. 손실률이 50%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것도 지금 뭐 5조 2천억 정도 있어서 근데 이제 하반기 만기는 조금 다른 이슈인 거는 그래도 하반기로 기점으로 3년 전에 2021년 후반부에는 예. 홍콩 H 지수가 12,000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손실이 그때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올 상반기 정도입니다. 자, 근데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 홍콩 H 지수가 오르면은 뭐 지금까지는 손실난 확정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이제 오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좀 감축이 되거나 좀 줄어들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콩 H 지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년 전부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쭉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왜 빠지느냐? 홍콩 H 지수라고 항생 지수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이랑 거래량 기준으로 40개 홍콩 이 거래소 안에 40개를 지금 추려놓은 건데 이 기업들이 어디냐? 중국 본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뭐 IT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나 뭐 이런 IT 기업도 있지만 요 안에 그 금융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금융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중국의 금융기업들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여기다 엄청나게 대출해 준 거 있고 금융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지수가 다시 떠오르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지금 중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부동산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중국 경제도 반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것도 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좀 큰 소매 기업 같은 경우도 업황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데 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보는 건 4%대 중반이고요.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5%에서 5%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작년에 중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나아지는 거지 예. 중국이 올해 굉장히 크게 반등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H지수가 극적인 반등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교수님,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좀 제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 우리나라 작년에 이자 수입이 은행 전체 영업이익이 얼마를 차지했나 보니까 대충 예. 한 82% 정도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보통 은행에 대해서 따가운 눈초리로 무슨 얘기를 하죠? 너네 너무 예대 마진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은행들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수익을 찾을게.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고위험 상품으로 생각되는 것들. 요거는 사실 근데 ELS 같은 것은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니거든요.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을 마치 은행 매대에다가 전시해주고 그것을 판매했을 때 판매 수수료를 은행이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2021년 초반부가 아까 ELS 들어가셨을 때 가장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들어갔다. 그때 무슨 일이었죠? 코로나 지나고 나서 금리를 확 내렸죠. 은행에 가도 예금 금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뭘 찾으시느냐? 금리 좀 더 괜찮은 거 없나요? 그럼 은행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구색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약간 위험도는 높지만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고요. 지금 홍콩 지수를 봐서는 이게 앞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무조건적으로 은행들한테 이거 팔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대마진 구조로 지금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구조로 가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조금 더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 사태 이전에 2000년대 말, 2010년대 말, 2019년쯤에 DLS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홍콩 H 지수가 아니고 독일 국채 금리에 연동된 파생금융 상품 이것도 한번 사모펀드 사태가 있어서 그 이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조금 더 강화되고 이런 상품을 팔 때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잘해야 되고 설명을 잘해야 되고 부당 권유하면 안 되고 적정한 위험도를 가지신 분들에게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됐거든요. 저는 이런 규제들이나 이런 어떤 그 감독들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자체를 은행에서 그러니까 팔지 마라고 얘기하는 네. 것들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 일단 일각에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만 판매가 됐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뭐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적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는데 적정성 이슈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위험 상품이라고 하면 고위험적인 그것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네. 설문조사 저희 펀드 가입할 때 하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거기 요거 체크하시면 고위험군 투자자로 가시니까 요거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되 적정한 분들에게 팔아야지 이것이 은행이 조금 과도하게 팔거나 불안전 판매 이슈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DLS 사태 때도 그 저희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걸 해서 보상 비율 정해서 원금 손실 어느 정도 보상해라 이거 이제 나온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걸 판매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특히 고령층들에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위험 상품을 원하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금감원이 이 현장 검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사례도 비춰보면 이 불완전 판매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인데 사실 이런 뭐 전례를 비춰봤을 때 좀 원금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가 되면 근데 이게 일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갔느냐, 어떤 고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도 중요한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샀느냐,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55%면 55% 보상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소송 같은 경우로 가면 사실 DLS 사태 때는 소송 가서 이기신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소송은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금감원의 어떤 그런 기구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ELS 사태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도 지금 조금 빠르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보상 비율이 결정됨으로써 원금의 일부를 조금 보상받으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